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서양사 중심으로만 세계사를 살펴보다가 잠시 방향을 돌려서 인도 문명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중국 역사와 공자의 가르침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로마 역사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지금의 로마시 바로 아랫동네 라티움이란 지역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라틴족이 로마인들의 뿌리이고, 로마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트로이에서 건너온 아이네아스의 후손인 로물루스가 팔라티노 언덕이라는 곳에 세력을 구축했던 것이 고대 로마의 기원이에요. 시조의 이름 로물루스에서 로마라는 이름을 가져온 것이죠. 이때가 기원전 753년. 시작은 로마 왕국이었고 기원전 509년부터 로마 공화국이 됐다가 기원전 27년엔 바로 로마 제국이 됩니다. 왕정, 공화정, 제정 이렇게 정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고, 공화정은 집정관이 다스리는 것이고, 제정은 황제가 다스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로마는 왕정 때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다가 공화정이 들어서고 또 별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커가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슬슬 두각을 나타내더니 결국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 그 전에 언급 정도는 해야겠다고 한 곳이 에트루리아라는 곳인데, 에트루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투스카나 지역의 나라였어요. 사실 로마 왕정 시절 한때 로마를 지배하기도 했었어요. 7왕 중에 마지막 3명의 왕이 바로 이 에트루리아인이었던 거죠. 어쨌든 로마가 이 에트루리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단 이름짓기라고 했죠. 이처럼 정복 국가의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로마의 특징, 또 로마가 그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서양 문화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대 로마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이 포에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니는 페니키아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면 로마와 페니키아가 싸운 전쟁을 뜻한단 말이죠. 그냥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기엔 기간이 좀 길어요. 발발 연도가 기원전 264년이고 23년을 싸우고 일단락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1차 포에니 전쟁. 그리고 23년을 쉬다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또 16년간을 싸우고 정리됐다가 53년 후에 마지막 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고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64년부터 146년까지 하면 118년에 걸친 전쟁이에요. 싸우다 쉬다를 반복합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전쟁인데 14세기에서 15세기 중반까지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 100년을 계속 전쟁하면 나라 망해요. 싸우고 휴전하고를 반복하다가 마무리가 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00년이 좀 넘더라 해서 나중에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100년 전쟁이라고. 포에니 전쟁도 그런 식인 거죠. 사실 한국 전쟁도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판문점 근무병들이 이제는 실탄 없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분위기도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 이러다가,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지만, 다시 전쟁이 나기라도 한다면 훗날에 누군가가 70년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죠. 자, 먼저 포에니 전쟁 발발 전 당시 주변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세로 죽고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하나 있긴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그 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를 왕위에 세울 순 없잖아요. 또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생전에 정적들을 많이 죽여놨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리를 넘볼 만한 것들은 이미 다 제거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대국을 이끌 만한 그 동급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할 수 없이 그 부하들이 권력을 나눠 가졌는데, 그중 가장 큰 세력이 안티고노스라는 대장이 왕조를 시작한 세력이고, 마케도니아랑 그리스 북부를 차지합니다. 또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세력 하나가
포톨레마이오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정복했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고대 이집트 역사는 사실상 알렉산더 대왕 정복 동시에 끝난 거였어요. 알렉산더가 그들의 문화를 킵하도록은 해줬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지 사실은 그냥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로 가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는 계속 300년 정도 통치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0년에 로마의 정복을 당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하고 프톨레마이오스 통치기는 사실 그리스계 사람이 파라오가 돼서 다스렸던 시기이고 기원전 30년 이후에는 로마 지배 하에 있는 이집트였다라는 거죠. 로마에게 먹혔을 당시 파라오가 누구였냐?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성 파라오였고 그때가 아주 높은 미인으로 알고 있죠. 율리어스 카이사르랑 썸띵도 있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 마지막 왕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계였던 거죠. 그리스계, 아프리카계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 알렉산더 이후의 여러 세력들 중에서 안티고노스가 가장 크다 보니 자기가 대장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당연히 나머지 세력들은 못마땅히 하죠. 결국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안티고노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와 그 주변은 혼란의 시대를 맞게 돼요.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 스스로 천천히 힘을 키우고 성장한 도시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가 점차 세력을 키워서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던 시기에 지중해 아래쪽 반대편 아프리카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카르타고가 있었어요. 카르타고. 지금 이렇게 튀니지 근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미 몇 번 언급했지만 페니키아 티로의 식민 도시로 시작하는 곳인데 이 당시는 사실상 독립을 해서 아프리카 북부와 그 지중해 서쪽은 거의 다 잡고 있었단 말이죠. 시칠리아 일부와 이베리아 반도 남부까지도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 패권은 실제로 아프리카에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티로와 시돈도 그랬지만 카르타고 페니키아인들은 해상을 통한 무역을 잘했어요. 무역. 당연히 해군이 강했고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용병을 사서 싸우게 합니다. 용병을. 장사꾼들이 뭔 싸움을 하겠어요. 근데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카르타고 군대는 용병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로마는 해상 무역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죠. 육군만 있단 말이에요. 직접 칼하고 방패 들고 전투를 해야죠. 용병 사서 쓸 돈이 없어요. 전부 시민군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점점 커가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카르타고가 위협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군사적 요충지인 시칠리아 섬을 둔 전쟁은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첫 전투가 벌어지는데 장소는 메시나라는 곳에서였어요. 메시나. 지도에 이렇게 이탈리아랑 시칠리아가 맞닿아 있는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첫 전투 때는 해군의 약한 로마가 일단은 패해요. 배도 약했고 해상 전투에는 아무래도 카르타고에 비해서는 턱없이 경험이 부족했죠. 근데 어떻게 금세 기가 막힌 배를 개발해서는 다시 전투를 벌이더니 로마가 이겨요. 자, 어떤 배인지 한번 봅시다. 코르브르라고 해요. 코르브르,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림에서처럼 평소에는 이 구름다리 같은 것이 줄로 묶여 있다가 상대편 배에 가까이 가서는 이 다리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군이 그 상대편 배로 건너가서 침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육탄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로마는 땅 위에서 싸우는데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카르타고 해군이 지는 거예요. 로마 육군한테. 기발하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납니다. 기원전 241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23년 동안 싸운 전투예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죠. 아무튼 전쟁에 진 카르타고는 강제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는 3,200달란트의 배상금, 그리고 시칠리아 땅, 그리고 그 외의 섬들을 가져가요. 달란트라는 거 아마 아시겠지만 고대에 쓰던 화폐 단위예요.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달아서 통용하기 위한 질량 단위였던 거예요. 1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냐는 뭐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평균적으로 33kg, 지금 얘기했을 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140만 달러예요. 원화로 따지면 16억 정도가 되는 거죠. 3,200달란트는 448 million dollars, 44,800만 달러, 5,400억 원. 많은 것 같아요. 전쟁 배상금인데 그 정도는 뭐. 자, 1차 포에니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나오는 2차부터가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르타고에 하밀카르 바르카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1차 전쟁에서 총사령관이었어요. 카르타고는 거의 용병을 썼다고 그랬죠. 이 하밀카르는 그러니까 용병 총대장인 거예요. 1차 전쟁이 그렇게 끝나고 지금의 스페인인 히스파니아로 넘어가서 스페인 총독이 됩니다. 로마랑 싸워서 졌기 때문에 로마의 감정이 좀 많았겠죠. 그래도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에 패한 장수라서 뭐 처벌을 받거나 했을 텐데 어차피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이라 뭐 그런 건 없었나 봐요. 1차 때 카르타고가 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내분이었어요. 권력 다툼 뭐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로마는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힘을 합치고 또 어디 가서 뭐라도 벌어와야 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서 카르타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1차 전쟁 끝나고 배상금 물을 줄 때도 웃으면서 줘요. 까이고 하면서 사실 뭐 별짓 많지도 않았고 근데 하밀카르 총대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이라도 쎄 빠져라 죽을 힘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윗사람들은 좀 싸우다가 불리해지니까 야 그냥 배상금 줘버려 까이고 없어도 뭐 안 죽는데 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맥 빠지는 거예요. 돈도 많겠다 별로 절박한 것도 없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단결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하밀카르가 여기에 이제는 질려버려서 히스파니아로 가버린 거예요. 자, 하밀카르는 나중에 거기서 죽고 그 아들이 26세 젊은 나이로 총사령관이 되는데 그가 바로 한니발이에요. 한니발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용병 총대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전투에 대한 그런 조기 교육도 받고 혹된 훈련을 거듭하면서 체력, 또 용맹함, 부하들을 다루는 통솔력, 병법, 또 영리함, 성실함, 심사숙고한 성격, 열정, 또 아버지 하밀카르를 빼닮은 용모,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지도자였어요. 또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밀카르한테 정신교육을 받은 것이 로마는 우리의 주적이다 라는 것이 아주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로마를 멸망시키리라 아주 마음을 먹고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총사령관 부임 3년 만에 로마 침공을 떠나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갈리아를 지납니다. 여기 지도에 이렇게 피레네이고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부근이죠. 그렇게 계속 로마로 향해서 전진을 하고 이제 마르세유를 지나가요. 보병 4만 명, 기병 8천 명, 전투코끼리 37마리를 데리고 그야말로 이 대장정이죠. 이때 로마는 군대를 칸으로 보냅니다. 깐느 영화제로 유명한 거기서 기다렸다가 기습을 하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니발이 기막힌 전술을 펼치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던 길로 돌아가요. 바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로마군은 칸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오냐 얘네들 좀 늦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설마 알프스를 넘어올 거라고는 차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원래 이렇게 갈 길을 산 너머로 돌아간 거예요. 프랑스, 이탈리아 국경 근처, 스위스, 또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길고 또 높은 산맥인데 스위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차 타고 높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길이 잘 나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주 험한 산악지대였겠죠. 가파른 계곡에 뭐 낭떠러지 또 미끄러운 비탈길 뭐 그런 곳을 코끼리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사람은 역사상 딱 셋이 있어요. 한니발 동생, 그리고 나폴레옹. 최초가 한니발인데 그리고 겨울에 넘었다는 것도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 돌아 내려온 이 한니발 군대를 막다뜨린 로마군이 어땠겠어요? 공포스럽죠.
하지만 사실 그럴 것도 없었던 것이 보병 4만 명, 기병 8천 명, 전투 코끼리 37마리에서 알프스 이후에 보병 2만, 기병 6천, 코끼리는 달랑 2마리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길이 험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사실 지나오면서 갈리아하고도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나저나 코끼리가 전투 때 쓸모가 있는 건 맞아요. 말들이 무서워하니까 기병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고 그리고 보병들도 이렇게 보면 좀 무서워하고 또 생각보다 코끼리가 다루기가 쉽다고 그래요. 코끼리가 말보다 지능이 높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관리가 힘들어요. 코끼리 많이 먹어서 엄청 먹는데 아무튼 한니발은 그렇게 이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무려 거의 17년을 싸웁니다. 한니발이 당시 29세였는데 46세가 될 때까지 로마에서 싸운 거예요. 병사들은 그 와중에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았겠죠. 그러면 또 그 애들이 소년병이 되는 거예요. 한니발이 참 대단한 것이 16년, 17년을 싸우면서 한 번도 패하지를 않았어요. 로마는 100만 군사가 있었는데 한니발은 2만 5천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거길 들어가서는 수년간을 싸웠고 또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장비가 더 좋았던 것도 아니고 보급이 잘 됐던 것도 아니고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 게임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니발이 대단했다는 거. 자, 이게 한니발이 로마로 진군했던 루트예요. 이렇게 해상과 육지로 해서 알프스를 넘고 이탈리아 반도를 휘젓고 다닙니다. 수많은 전투들과 전략 또 몇십만을 하루 만에 물리쳤네 어쩌네 하는 기록들이 다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도 마지막 전투 이것도 중요한 전투였던 칸나의 전투 정도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가 칸나에예요. 칸나에. 이 칸나에라는 곳에서의 전투도 한니발이 역시 기묘한 전략을 짜서 로마 5만 군을 무찌른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이 다음부터 로마군은 한니발을 피해 다닐 정도가 돼요. 그런데도 한니발은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로마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끝내 완전히 로마를 점령하지는 못하죠. 지도로 봐서 아시겠지만 저 정도 가까우면 바로 도성을 치러 가는 게 상식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설이 있지만 일단 로마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카르타고와 로마와의 전투는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히스파니아, 시칠리아, 그리스에서도 따로따로 싸우고는 있었어요. 한니발이 로마에서는 계속 이겼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로마가 우세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의 전쟁은 왕을 잡으면 끝나요. 그렇죠? 한니발도 로마로 들어가서 왕을 잡았다면 전쟁이 빨리 끝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로마엔 왕이 없었어요. 공화정이니까 집정관을 잡아서 죽이더라도 다른 집정관 세우면 그만인 거예요. 한니발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로마를 완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쳐들어갈 게 아니라 귀족들의 의회를 잡아야 했던 거예요. 섣불리 로마로 입성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칸나의 전투 이후로 로마는 위기에 처해집니다. 주변을 봐도 전부 카르타고가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시칠리아도 보면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카르타고를 지원하고 있었고 스페인은 진작에 한니발이 정복해서 당시는 한니발 동생인 하스르두발이라는 장군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마케도니아도 카르타고 편을 들었고 갈리아도 이미 한니발이랑 한번 싸워보고 나서는 한니발이랑 동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에는 한니발 부대가 주둔한 상태로 아주 휘집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군은 한니발을 피해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이 협상을 시도합니다. 로마 원로원이 의견을 모아서 항복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포로 8,000명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관습상 1대1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이 안 돼요. 한니발이 계속 이겨서 로마는 포로가 없는 거예요. 맞교환이 안 되죠. 그래서 한니발이 돈으로 내라. 그래요. 자, 여기에 로마가 응하면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원로원이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배째라는 거죠. 한니발이 포로 10명을 일단 보냈는데 로마가 되돌려 보내요. 한니발 입장에서는 이 포로 8,000명이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맞교환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밥만 축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당연한 결정이죠. 오래 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로마가 열을 받아요. 그 8,000명 포로 중에는
누군가의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는 전투 의지와 복수심이 아주 만레벨이 돼요. 그렇지만 로마는 당시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로마가 대처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카르타고 편을 드는 그 주변국들을 정리해요. 먼저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를 정복했던 거잖아요. 별로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지원합니다. 마케도니아랑 싸우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르타고랑 같이 싸울 그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니발 동생 하스두르발이 히스파니아에서 지원군을 이끌고 한니발에게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니발 부대도 병력을 꽤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군이 있어야 또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이걸 그 길목에서 막고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한니발은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8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놀고 먹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전쟁 기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리아. 로마가 중립을 지켜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갈리아는 알겠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라쿠사. 여기는 그냥 로마가 직접 해결을 해요. 쳐들어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인물 하나가 죽어요.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혹시 기억하세요? 유레카 했던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 뭐 각도랑 거리 뭐 이런 거 계산을 굉장히 잘했고 그렇게 무기, 특히 투석기 같은 거 만들어냈던 학자예요. 나에게 지렛대를 주면 지구를 들어 올려 보이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르키메데스. 이전까지 그냥 돌을 막 날리기만 했던 투석기를 아르키메데스는 정확한 각도를 계산해서 조준이 가능하게 했던 그 첨단 투석기로 만들어내요. 이제 그날도 그냥 바닥에 이제 도형이나 그리고 뭐 각도 막 재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로마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닥에 막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니네들 때문에 그림자 져서 이게 안 보이잖아 비켜 그랬다가 얘네들이 아르키메데스를 몰라보고 그냥 죽인 거예요. 아무튼 시라쿠사를 로마가 점령하는데 문제는 이때 카르타고가 시라쿠사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도 자기네 편 들어주던 곳인데 공격을 받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 뭐 도와줘야 되나 마나에 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시기를 놓친 거예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인데 결국엔 로마가 지중해 최강국 카르타고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는 단결돼 있었고 카르타고는 분열돼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정말 위대하다는 이유는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결국은 혼자 다 했다라는 거예요. 카르타고 당국이 한니발을 도와준 게 1도 없어요. 혼자 다 싸운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겼어요. 거의 뭐 이수진 같아요. 이제 한니발이 위험해졌죠. 그래도 동생 하스두르발이 기어이 심기일전에서는 길목 지키고 있던 로마군을 무찌르고 한니발에게 지원을 와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로마도 좀 불안해지죠. 한니발 못지않은 놈이 또 하나 오는 거니까. 이때 로마에 새로운 집정관이 있었는데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당시 26세 집정관이 된 인물이에요. 하스두르발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임무를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스키피오는 히스파니아로 갑니다. 히스파니아를 먼저 먹고 하스두르발의 뒤통수를 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히스파니아를 쉽게 들어가요. 그리고 하스두르발의 뒤를 치려는데 하스두르발이 또 한니발처럼 알프스를 넘는 거예요. 예전에 한니발이 알프스 넘으면서 군대가 거의 반토막 났었는데 하스두르발은 8만 군사를 데리고 넘어와서 8만 그대로 내려와요. 일단 계절도 여름이었지만 갈리아가 이미 한니발과 한번 싸워봐서 또 이런 애들이랑 싸우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냥 길을 내준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또 다른 중요한 집정관이 있었는데 네로예요. 네로. 폭군 네로 황제 아니고 네로 집정관. 하스두르발 군대가 알프스를 넘어 내려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기습을 해서는 하스두르발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한니발한테 보내요. 동생 잘린 머리를 보고 어땠겠어요? 2년 동안 멘붕이 와가지고 진지에서 안 나왔다고 그래요. 심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던 거죠. 한편 스키피오가 부지런히 하스두르발을 쫓아왔는데 이미 목 잘려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한니발을 도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너무 막강하니까. 그래서 당국에서는 한니발하고 싸워봤자 소용없으니까
카르타고를 직접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피오는 카르타고로 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르타고는 굉장히 무능한 나라였어요. 국방이나 이런 정치면에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무능한 그 왕실하고 선조 임금을 원망하게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옥신각신만 하고 믿는 거라고는 한니발 형제밖에 없는데 한니발은 로마에 있어서 못 오고 하스두르바는 이미 갔으니까 결국 카르타고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키피오에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키피오가 그 항복 조건으로 한니발을 불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니발이 로마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카르타고가 갑자기 안면을 싹 몰수합니다. 한니발이 왔는데 항복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한테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로 자마 전투예요. 자마 전투. 기원전 202년.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한니발이 패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전투에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은 누미디아 기병 부대예요. 누미디아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금의 알제리 북부 지역 고산지대인데 여기 기병 부대가 그야말로 엘리트 기병들이었어요. 한니발 부대는 기병이 강했는데 바로 누미디아 기병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카르타고 군대는 전부 용병이고 주력 부대는 기병이고 이들 전부 누미디아 출신인 거예요. 근데 아까 목전려 나간 한니발 동생 하스두르바를 따랐던 그 기병 부대에 누미디아의 왕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누미디아 왕자가 스키피오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스키피오는 이 왕자를 죽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같이 손잡자고. 스키피오는 결국 누미디아 본토까지 혼자 가서 왕을 만나고 협상에 성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누미디아 기병은 스키피오의 로마 편에 서서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마군과 한니발 부대가 전부 누미디아 기병을 주력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양쪽이 똑같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한니발의 기병들은 이제 아저씨들이 됐죠. 17년 전에 출발했다잖아요. 그 당시 25에서 30살이었다고 치면 17년 지나고 이제 40, 50대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노인 군단이죠. 반면에 스키피오 로마 편에서 누미디아 기병들은 한창 젊은 나이대예요. 결국 한니발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승리하고 이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2차 포에니 전쟁은 마무리가 돼요. 승자가 된 로마가 카르타고에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때려버려요. 전쟁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아무튼 200달란트를 50년간 물게 생겼어요. 지금 달러로 계산하면 2억 8천만 달러를 매년 50년 동안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르타고가 이걸 갚아냅니다. 부자라서 갚았다기보다는 한니발 덕에 갚은 거예요. 자마 전투 이후에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지도자가 되는데 비록 패하긴 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지도자감이면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니발이 지도자가 되고 카르타고는 그 찌든 부패를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해요. 그렇게 다시 카르타고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상금도 척척 갚아 나갑니다. 대단하죠. 그러는 와중에 로마에서도 진작에 카르타고를 아예 없앴어야 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상금도 거의 갚아가겠다. 한니발이 다시 군대를 모으고 있단다는 소리도 또 들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한니발을 소환합니다. 널 잠깐 와봐. 한니발은 눈치를 채죠. 가면 살아서 못 오겠구나. 그래서 소아시아로 망명을 가는데 여기까지 로마가 또 쫓아와서 한니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한니발은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하면서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로마와 세상을 덜덜 떨게 했던 장군의 최후는 이렇게 초라한 자살이었어요. 이후에 로마는 아주 막강해지고 곧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예술품들 모두 로마로 옮겨와요. 갈리아도 쳐들어가요. 이탈리아 북부도 점령하고. 로마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좀 할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카르타고는 50년간 배상금을 다 갚고 나름 힘을 회복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얄미운 놈들이 있죠. 어디겠어요? 누미디아. 걔네 기병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길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로마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누미디아에 파병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눈에 가시 같았던 카르타고가 빌미를 제공한 거죠.
이때 로마의 지휘관은 스키피오의 양손자였어요. 이름은 같은 스키피오. 결국 로마는 카르타고를 함락시키고 성인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도시는 다 불질러버리고 밭에는 소금을 뿌려서 농사도 못 짓게 합니다. 이렇게 카르타고라는 도시와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3차 포에니 전쟁이에요. 기원전 146년. 이제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쥐게 되고 서양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고대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탄생까지 가는 스토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미술 이야기도 조금 같이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